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6장의 주제는 알고리즘의 분석 그리고 시간 복잡도인데요. 이 6장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장들하고는 달리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6장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와 또 그 자료 구조 상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가 더 적합한지 혹은 다른 자료 구조가 더 적합한지 혹은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자료 구조 혹은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준과 또 그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론 이제 이런 것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일들을 이제 알고리즘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그뭐 자료 구조 혹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어차피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어떤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인가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가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건 뭔가, 혹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를 판단할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 느린 것보단 빠른 게 좋겠죠. 또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구조화되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잘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나중에 코드를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그 코드의 일부분을 재사용하기에 용이한가 이런 건 이제 특히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호환성이 좋은가, 서로 다른 플랫폼 상에서 문제없이 잘 호환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예,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만족감을 주느냐 뭐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은 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GUI 같은 것을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 얼마나 미적으로 뭐 이제 아름다운가 그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을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기준들의 많은 부분들은 뭐 다소 주관적이거나 혹은 뭐 정량화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기 어려운 것 면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어, 어떤 알고리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의 이 자원 사용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혹은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 시스템의 자원을 점유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일단 이것은 이제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고 또 비교적 쉽게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의 분석은 이제 그런 어떤 주관적이거나 좀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우리의 주제는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자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자원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역시 하나의 자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많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느냐, 그 얘기죠. 즉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위에도 예를 들면 이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점유해서 사용하느냐. 역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은 또 예를 들어서 뭐 하드 디스크나 이런 이제 저장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저장 장치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뭔가 통신 기능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패킷을 발생시키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는 주로 이 중에서 이제 실행 시간의 분석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걸 뭐 다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실행 시간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런 건 이제 과거에는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이제 좀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메모리의 용량이 그러니까 그 가격에 비례해서 가격 대비 메모리 용량이 아주 커지면서 좀 과거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시간의 단위 시간의 가격이 뭐 바뀌지는 않겠죠. 아마도 뭐 타임머신 같은 거 발명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는 어떤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제 어떤 이런 분야에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고 말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실행 시간의 분석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뭐 아주 거창한 용어지만 사실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뭐 그냥 그런 뜻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누가 더 빠르냐, 뭐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은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다, 뭐 0.5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코드에 어떤 프로그램에 혹은 어떤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 혹은 그 코드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 코드가 어떤 환경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그것이 어떤 하드웨어 상에서 어떤 CPU 상에서 어떤 운영체제 상에서 혹은 또 뭐 또 어떤 언어로 코딩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1초다, 2초다 이런 식의 어떤 절대적 시간 단위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몇 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적 시간 단위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대신에 그 알고리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하는 것으로 대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주 중요한 어떤 리얼타임 태스크 같은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딱 이렇게 그 실행 환경을 딱 고정해 놓고 그 환경에서 진짜로 뭐 몇 초가 걸린 그런 경우에 보통 초 단위가 아니겠죠. 몇 뭐 밀리세컨드가 걸린다, 몇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상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범용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범용의 기준과 그리고 분석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간을 재낸다기보다는 그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연산의 실행 횟수, 예를 들어서 얘는 뭐 곱셈을 뭐 100만 번 하고 덧셈을 200만 번 하고 뭐 치환 연산을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하게 되면 이 연산의 실행 횟수는 이제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죠. 만약에 코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어떤 환경에서 실행하더라도 그 각각의 연산을 한 번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알고리즘 자체가 동일하다면 그 연산의 실행 횟수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산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연산의 실행 횟수를 그럼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블 소트라는 알고리즘이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덧셈이나 뭐 뺄셈이나 곱셈이나 뭐 덧셈 곱셈 같은 건 하지 않죠. 버블 소트에서는 이제 버블 소트에서 가장 자주 실행되는 대표적인 연산은 어떤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인데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 비교 연산이 몇 번 실행되는지 우리가 카운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또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연산의 실행 횟수라는 게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가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팅을 하는데 데이터가 10개라면 데이터가 만약에 2개라면 뭐 비교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번 하면 되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3개라면 적어도 최소한 2번은 비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100개라면 1000개라면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연산의 횟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가 실행 횟수가 뭐 100번, 1000번 이런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의 함수로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의 개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예를 들어서 소팅을 할 때 데이터의 개수가 소팅할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뭐 n 제곱번이다 혹은 뭐 2n번이다 뭐 2n 더하기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n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또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데이터 크기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가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팅의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n개의 데이터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이제 검색을 하는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때 비교 연산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죠. 운이 좋으면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딱 찾으면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값이 맨 끝에 있다면 n번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다면 모든 값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내가 찾는 값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가 동일하진 않다. 즉 실제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다르다면 결국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표값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 거의 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은 뭡니까? 평균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일 때 실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실제 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다 다른 것의 평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average case analysis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 사실은 평균 시간 복잡도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대표값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 중에 최악은 뭐냐라는 거죠. 금방 예를 들었던 n개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는
하필이면 내가 찾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있거나 혹은 내가 찾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라면 모든 데이터와 한 번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연산의 횟수는 n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 알고리즘에서의 최악의 경우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뭐냐를 따져서 그 최악의 경우에 연산의 실행 횟수를 이제 그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최선의 경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최선의 경우라는 것은 어떤 대표 값으로서 그렇게 적절한 값은 아니죠.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우 의미가 있는 기준이지만 사실 최선의 경우라는 것은 뭐 당신이 운이 엄청나게 좋다면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최악의 시간 복잡도나 혹은 평균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게 경우가 훨씬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평균 시간 복잡도보다 뭐 더 중요하거나 더 의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이유인데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좀 단순한 간단한 어떤 문제에 대한 간단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즉 그 문제 자체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사실은 어떤 적절하게 평균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이라는 것은 요약을 해보면 그 알고리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들의 실행 횟수를 최악의 경우 혹은 뭐 평균적인 경우 그 입력 데이터 크기에 관한 어떤 함수로 표현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시간 복잡도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점근적 분석 asymptotic analysis라고 부르는데요. 이 점근적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점근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산의 그 실행 횟수를 카운트할 때 예를 들면 이 연산의 실행 횟수는 뭐 2분의 n의 n-1 더하기 뭐 5번이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찌됐건 n에 관한 2차 함수죠. 이게 n 곱하기 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n에 관한 2차 함수다. 그래서 줄여서 order of n 제곱이다.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set of n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에서 이런 상수항이나 여기 상수항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풀었으면 2분의 n 제곱 빼기 2분의 n 맞나요?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결국 뭐만 남기고 다 버렸느냐 하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n의 제곱이다 라는 것만 남기고 상수항이나 혹은 최고차항이 아닌 항이나 최고차항에 붙어 있는 상수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것은 n에 관한 2차 함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점근적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거죠.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를 분석했더니 6분의 n 3승 빼기 뭐 n 3승 빼기 2n 더하기 2n의 제곱 빼기 10n 더하기 10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여기서 최고차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다 무시하고 최고차 항에서도 이 상수 부분을 무시하고 이것은 그냥 n에 관한 3승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order of n 3승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set of n 3승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줄여서 이렇게
표기하고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을 점근적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우아한 말로 설명을 해보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그 정확한 함수 자체가 아니라 그 함수가 그 함수에서 데이터의 개수 n이 무한대로 증가할 때 수행 시간이 증가하는 그로스 레이트만 딱 뽑아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고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선은 앞에 뭐 기울기가 얼마가 됐던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죠. 2차 함수는 뭐 기울기나 아니면 거기에 1차 항들이 어떻게 더해져 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포물선이죠. 3차 함수는 이런 포물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로스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로스 레이트라는 것은 이게 직선의 경우에 기울기가 얼마가 됐던 하여간 n이 증가하면 이 함수 값은 n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고 포물선이라는 것은 n이 증가함에 따라 n 제곱의 레이트로 이 함수 값이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로스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세타 표기나 혹은 이거를 우리가 보통 order of 뭐 n 제곱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고 혹은 이게 대문자 o니까 big O of n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order of라고 읽기도 하고 big O of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제 오더 노테이션 혹은 세터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의 그 연산의 실행 어떤 알고리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의 실행 횟수를 표현하는 그런 표기법을 우리가 이제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다, 어심토틱 노테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나 혹은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에 관한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1장의 끝부분쯤에 이 빅고 노테이션이나 혹은 세터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포멀한 어떤 수학적 정의와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루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냥 좀 간단하게 이런 노테이션의 직관적인 의미가 뭐다 정도만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의 점근적 시간 복잡도의 점근적 분석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점근적 분석법이 뭐 유일한 분석법도 아니고 또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가장 훌륭한 분석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점근적 분석법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그냥 제일 간단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물론 제일 간단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의 실행 환경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실행 환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분석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응용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범용의 가장 간단한 분석법의 하나다.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비고 노테이션과 세타 노테이션의 어떤 수학적 정의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대신 그냥 우리는 좀 더 알기 쉽게 그냥 이 몇 가지 그 알고리즘의 예를 가지고서 그냥 이런 그 점근적 분석의 의미를 좀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적 분석의 이제 예들을 간단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그런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 보면 입력으로 하나의 배열과 그 다음에 n이 들어오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 배열 데이터에 지금 n개의 정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0에서 데이터 n-1 사이에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그 중에 그냥 2분의 n번째 데이터를 반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k를 2분의 n이라고 하고 return 데이터 k니까 그냥 이렇게 배열에 0부터 n-1까지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을 주면 그 중에 가운데 2분의 n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은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그냥 예를 위해서 만든 예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를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의 실행 횟수는 그냥 1이죠.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알고리즘 안에 있는 연산들의 실행 횟수는 사실은 입력 데이터의 개수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에 관계없이 상수 시간, 그러니까 어떤 constant time에 고정된 시간, n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그 횟수의 연산만 실행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1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그냥 상수들 중에 대표인 거죠. 그래서 상수 시간이다. 이렇게 상수 시간이다. 즉 데이터의 크기에 무관하게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sum입니다. 이것은 안 읽어봐도 무슨 일을 하는 코드인지 알겠죠. 이것은 입력으로 n개의 정수가 저장된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 안에 저장된 정수들의 합을 계산해서 합을 반환해주는 말 그대로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가장 자주 실행되는 문장은 이 for문 안에 있는 이 문장이겠죠. for문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번씩 실행되고 말지만 얘는 for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for문이 정확히 i가 0에서 n-1까지 도는 거니까 n-1번 반복되는 거니까 n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자주 실행되는 문장이고 실행 횟수는 n번이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나 평균이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이 문장은 n번 실행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알고리즘 안에 있는 각종 연산들의 실행 횟수를 분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 놓고선 제가 지금 이 문장의 실행 횟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의 실행 횟수가 n번이라면 사실은 이 문장 안에 있는 각종 연산들의 실행 횟수도 역시 n번이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equal 같은 연산은 그럼 위에도 있고 딴 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자주 실행되는 문장인데 얘가 실행 횟수가 n번이라면 이 다른 문장 안에 있는 equal들의 실행 횟수를 다 분석하더라도 역시 어떤 n의 상수배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 안에 있는 문장의 개수는 어차피 상수계일 테니까. 따라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어떤 알고리즘 안에 있는 모든 연산들의 실행 횟수의 합이나 가장 자주 실행되는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나 혹은 가장 자주 실행되는 문장의 실행 횟수나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다 동일한 차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연산의 개수도 상수계고 어떤 한 알고리즘 안에 있는 문장의 개수도 상수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의 실행 횟수는 2n인데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는 4n이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차수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n인데 n 제곱이 된다던가 이럴 수는 없죠.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점근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점근적 분석에서는 앞에 붙은 상수들을 어차피 다 떼고 최종적으로는 order of n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점근적 분석을 하는 한은 사실은 우리가 카운트하는 게 어떤 연산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나 어떤 문장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나 혹은 문장의 실행 횟수들을 다 카운트해서 더해 주는 거나 각종 연산들의 실행 횟수를 다 카운트해서 다 더해 주는 거나 다 그게 그거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연산을 카운트하고 어떨 때는 문장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하고 뭐 그럴 텐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문장의 실행 횟수는 n번이니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order of n 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선형 시간 복잡도다. 선형이란 말이 이제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일차 함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일차 함수를 영어로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다시 번역할 때는 선형 함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가 구분이 안 되겠죠. 다 똑같겠죠. 그 다음 역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코드인데 순차 탐색. 우리가 순차 탐색은 보통 이제 sequential search라고 부르는 를 이제 순차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제 제가 예로 잠깐 들었던 예입니다. 입력으로 이제 하나의 배열과 이 배열 안에 물론 n개의 데이터가 데이터 0에서부터 데이터 n-1 사이에 n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있는 데이터 타겟이 주어졌을 때 이 타겟이라는 값이 이 배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디 있는지 검사해서 있으면 그 배열 인덱스를 그리고 없으면 -1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i equal 0에서 n까지 순서대로 봐서 데이터 i가 타겟하고 같으면 i가 이제 위치죠.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리턴해주고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리턴되지 않고 포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 경우에 마이너스를 리턴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와 평균이 다 다르겠죠. 우리가 배열에서 어떤 특정한 타겟이라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때 운이 좋으면 맨 첫 번째 자리에 타겟 값이 있다면 그냥 한 번만 이 if문을 한 번만 실행하고 바로 리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찾는 데이터가 맨 끝에 있다던가 혹은 없다면 결국 이 for문을 다 돌고 나와서 return -1을 해야 될 테니까 그 경우에 이 문장의 실행 횟수는 n번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쿼드레틱이라는 말은 이제 2차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를 쿼드레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is distinct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역시 배열 x에 지금 n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x0에서 xn-1까지 n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복된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중복된 원소가 있을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하고 중복된 원소가 없을 때는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배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 데이터들은 어떤 아무런 규칙 없이 즉 예를 들면 정렬이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된 원소가 중복된 값이 예를 들면 5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복입니다.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중복이라고 부르는데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쌍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쌍들을 다 비교해 봐서 그 동일한 쌍이 하나라도 있으면 중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지금 모든 쌍을 다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쌍을 다 비교해 볼 때 비교해 보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을 이용해서 i가 0에서 n-1까지 가는 동안 j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i가 0에서 i가 n까지 i 증가시키고 그 안에서 또 j가 0에서 j가 n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배열에서 얘가 i고 얘가 j인 경우도 검사가 되고 거꾸로 얘가 j이고 얘가 i인 경우도 검사가 되는데 사실은 동일한 쌍이죠. 이렇게 동일한 쌍을 두 번씩 검사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ij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i도 제로고 j도 제로면 데이터 i와 데이터 xi와 xj는 당연히 같겠죠. 또 그런 경우는 또 그럼 검사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xi하고 xj를 비교를 하는데 단 무조건 i보다 j가 크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주면 되죠. 그러니까 ij 쌍을 비교하는데 단 무조건 i보다 j가 큰 경우에 대해서만 검사해 보면 결국 모든 쌍을 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이 i는 0에서 n-1까지 돌지만 j는 0부터가 아니라 i 플러스 1에서 j-1까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여기 왜
n-1을 했는지, 여러분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여기서 왜 j2의 초기값이 i 플러스 1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게 뭐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을 두고 그 안에서 xy와 xj가 만약 동일하다면 false를 리턴하고, 이 두 개의 포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 리턴되지 않았으니까 중복된 쌍이 없다는 거겠죠.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 if문이 실행되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i가 0일 때는 j가 1에서부터 n-1까지 도니까 안쪽 보문이 n-1번 돌겠죠. 만약에 i가 1일 때는 안쪽 보문은 j가 2에서 n-1까지 도니까 n-2번 도는 거죠. 여기는 n-3번이었고, i가 만약에 2가 되면 j는 3에서부터 n-1까지 도는 거니까 n-3번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i가 n-2가 되면 j는 n-1에서 n-1까지 도는 거니까 한 번 도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즉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n-1까지의 합이고, 이것은 물론 2분의 n의 n-1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요 if문 안에 있는 xi와 xj가 동일한가를 검사하는 문장은 최악의 경우에 2분의 n의 n-3번 돌게 됩니다. 왜 이게 최악의 경우죠? 언제든지 같은 쌍이 발견되면 여기서 리턴 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2분의 n의 n-3번 검사 비교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의 n의 n-1번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의 개수는 2분의 n의 n-3번이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오도록 n 제곱이다. 이렇게 n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이 코드를 보면 i가 1에서 시작해서 i가 n보다 작은 동안 이 포문 안에 있는 어떤 문장,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장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i에다가 2를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i가 지금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에는 2고 그 다음엔 3이 아니라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문을 한 번 돌 때마다 i는 1, 2, 4, 그 다음엔 8, 16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뭔가 이 i가 물론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n보다 작을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n보다 커지면 이제 종료되는 그런 포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do something이라는 이 문장의 실행 횟수는 몇 번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근적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정근적 시간 복잡도 분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포함된 연산들의 실행 횟수를 카운트해서 표기하는 하나의 기법이고,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만으로 표시하는 어떤 그런 표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자주 실행되는 연산 내지는 가장 자주 실행되는 문장의 실행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의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의 대표적인 예들, 물론 이것만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무한히 많겠죠. 무한히 다양한 그로스 레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스턴트 타임의 예를 봤고,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제가 생각해 보라는 경우가 이 로그 n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타임의 예를 봤고, n로그 n인 예를 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제곱빈 예를 봤고, 다른 예들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로스 레이트, 이런 이제 그로스 레이트들이 보통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연산들인데, 이 순서는 그로스 레이트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지금 정렬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더 1이 가장 그로스 레이트가 낮은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에, 어, 로그 n보다는 n이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 n보다 n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n 로그 n보다 n 제곱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겠죠. 또 n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n의 3승하고 2의 n승 사이에는 거의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2의 n승 이 이제 지수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의 그로스 레이트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다항 함수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은 사실은 2의 n승인 지수 함수보다도 더 그로스 레이트가 큰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사실 뭐 이 그림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좁은 범위 안에서 그릴 수밖에 없고 또 일종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그로스 레이트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뭐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로가리즘이라는 게 이제 로그 n 로그 함수의 그로스 레이트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증가한다면 예를 들면 뭐 하여간 그렇다면 여기 점선은 지금 일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겠죠. 얘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리니어는 이제 n 로그 n인 걸 말하고요. 쿼드레틱이 이제 n 제곱인 경우를 말하고 큐빅이 n 3승, 익스포넨셜이 2의 n승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로스 레이트가 그러니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함수 값이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더 가팔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테이블로 그려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n이 50인 경우에 만약에 오더 1이라는 것은 이제 n하고 무관하게 항상 1인 거니까 그럼 로그 n은 뭐 예를 들어서 n이 50인 경우와 n이 100인 경우에 이 함수의 값을 그냥 단순히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n이라면 그냥 n이 50이면 50이고 100이면 100이고 이렇게 되겠죠. n 로그 n일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 F50하고 F100을 나눈 비인 거죠. 그러니까 n이 50에서 100으로 이렇게 2배 증가했을 때 이 함수 값이 몇 배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일종의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한 가지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로그 n이라면 n이 50에서 100으로 증가하더라도 함수 값은 1.18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n이라면 물론 정확히 2배 증가했을 거고 이 차수가 그로스 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2배 증가했을 때 함수 값은 2배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n 제곱이면 n이 2배 증가하면 함수 값은 4배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 3승이라면 8배인 거고 하지만 이 밑에 아까 제가 이제 얘와 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4, 8 이런 값이지만 얘를 보면 지금 10의 15승이죠. 10의 15승이면 뭐 숫자로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억조 뭐 이런 단위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50에서 100개로 2배 늘었을 뿐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라고 보면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10의 15승배 10의 15승배는 얼마죠? 얼핏 계산해 보니까 100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의 개수가 50개에서 100개로 2배 늘어나면 그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100조 배 정도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